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또 나른하죠? 졸리기도 하고. 이때가 가장 공부하기 싫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자, 우리 전번 시간에 6회차 문제를 드렸고, 먼저 그거에 대한 정답을 해설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번 주의 주제는 바로 금융증권 중에서 PL증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OCI와 AC 평가도 하지 말고 그냥 가. 이게 바로 AC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PL로 가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PL로 가는 것들은 평가 이익이 됐든 살 때 수수료가 됐든 무조건 단기 비용 수익 다 처리하자. 미래 후일을 도모할 것이 없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바로 즉시 처리하자. 이게 바로 PL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PL 주식과 PL 사채를 갖고 있을 때는 처분하면 처분한 대로 올해 이익, 그다음 평가는 평가한 대로 올해 이익, 그다음 이자를 이자 받은 것도 올해 이익, 배당금 받아도 올해 이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단기 손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면 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주식회사 한국에서 2001년 5월 1일에 주식 A를 100주를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공정가치가 거래가치입니다. 주당 바로 100원에 취득을 했고, 그럼 먼저 100주를 100원에 취득했다면 내 거래 가격은 얼마였을까? 금액 계산하면 얼마에? 10,000원에 산 거다. 근데 취득하고 단기 손익으로 PL로 갔다 이거. PL 금융자산으로 갔다. PL로 갔다. 그럼 2001년 말과 2년 말에 주식 A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을 때. 그럼 다음과 같았다 이거지. 그럼 1년에 사가지고 1년 말에 120원으로 해서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말에 가서 또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고 판 것이 있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2년에 가서 1년 동안에 2년 5월 1일에 50주를 처분이래. 공정가치 주당 11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2001년 말에 평가된 거 120원인데 110원에 팔아버렸으니 50주에 한 주당 얼마씩? 그러면 얼마 손해보고 팔았어요? 10원씩 손해를 봤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1년 말에는 120원이 됐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잡았지만 그때는 그때 이익 처리했고, 이제 올해 넘어와서는 110원에 팔았으니 50주가 110원에 팔았으니 한 장당 50원이니까 500원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지. 판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5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50주는 또 140으로 평가를 또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처분과 평가에 관한 2002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평가 이익이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처분 손실 본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자기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했을 때 50주를 팔았다 이거예요. 이 처분할 때 110원에 팔았다. 그런데 공정가치 120원짜리를 110원에 팔았으니 그 해 바로 얼마의 마이너스를 봤다? 500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고. 첫째 손해. 그 다음에 또 뭐냐? 바로 이제 남은 50주 가지고는 어떻게 됐을까? 공정가치가 이제 남은 50주는 140원이 됐으니 한 주당 얼마씩 뛴 거예요? 20원씩 뛰었다 이거지. 그러면 50주 남은 것이 평가가 돼서 20원이 올랐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고 보니까 50주에 바로 한 주당 20주니까 5, 20 그만큼 얼마? 1,000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처분해서 얼마 손해보고 500원 손해보고 평가에서 얼마 이익을 봤으니 1,000원의 이익을 봤으니 그러면 퉁퉁 치면 단기 순이익에 얼마만큼 이익을 공헌했을까? 500원. 그럼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얼마가 증가한다? 500 증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 사설 때 얘기가 아니라 1년 지나서 그의 다음 연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봅니다. 한국은 2001년 4월 1일에 주식회사 대원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만원에 취득을 하고, 한 100주를 1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이거예요. 수수료 2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요 거래 원가를 자산 원가에 플러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모든 거래 원가는, 자산을 취득할 때 거래 원가는 그 자산의 가격에 플러스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딱 오로지 대한민국 회계에서 딱 예외가 하나가 있다. 예외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바로 그 해 즉시 비용 다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원가에 가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의 기억을 꼭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럼 얘는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떨고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단기 손익 공정가치라니까 PL로 가겠다 이거지. 그럼 8월 1일에 또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금을 현금으로 또 받았대. 그 배당금은 수입 배당금 받은 것이고 배당금 수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보통주가 1년 만에 공정가치가 1,500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말하느냐?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얼마냐만 물어봤어요. 그럼 평가손익은 얼마에 샀던 거, 주당 얼마짜리가 10,000원. 얘는 비용 떨었으니까 끝나고, 이거 차라리 OCI였으면 이것이 바로 200원이 하나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원가에. 하지만 이건 OCI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냥 비용 떨고 끝내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해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간 배당금을 또 1,000원 받은 건 수익은 수익인 거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들은 2001년도에 수익 총액이 얼마냐 물어본 게 아니라 평가손익이 얼마냐만 물어본 거예요. 평가손익이. 그럼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 바로 10,000원짜리가, 한 장당 10,000원짜리가 얼마에 대해서 1,500원으로 평가됐으니까 공정가치가 얼마가 뛰었다? 500원. 500원은 100주 500원 하니까 얼마? 50,000원의 평가이익이 나와요. 근데 혹시 시험 문제 볼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면 바로 50,000원의 평가이익에다가 여기 얼마? 1,000원의 배당금 받은 거 있죠? 요거까지 51,000원이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평가이익만 물어봤으니까 평가손익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바로 10,000원짜리가 1,500원 됐으니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다? 50,0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만 기는 것 뿐이지. 그럼 여기서 주의하십시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은, 유가증권은 거래 비용은 그냥 비용 떨고 자산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평가손익은 작년도 고평가된 것과 올해 평가된 것, 그럼 올해 처음이라면 산 금액과 올해 결산 때 기말의 평가가 공정가치가 얼마가 인상이 되느냐 또 인하가 되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내용을 조금만 알고 보면 그렇게 쉬워요 이게. 근데 이제 아직 접근이 길을 좀 못 찾아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풉니다. 단기 손익이네? 그럼 비용 신경 쓰지 마. 수수료. 그럼 얼마에 샀지? 올해 처음 하고 처음 평가는 거니까. 10,000원짜리네? 결산 때 1,500원이. 그럼 당연히 이익은 얼마 나온다? 50,000원 나오겠지. 그래서 15초, 20초에 끝내요, 알면은. 모르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뒤돌아보고, 내가 맞는 건지 틀린지 확신도 안 쓰고. 그럼 정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은 묻지 마라. 모든 손실과 이익은 단기 비용으로 다, 수익 비용으로 다 처리하며, 평가이익은 바로 취득가격과 기말 결산 때 차이만큼 손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바로 평가손익만 물어봤을 때와 전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걸 물어봤을 때는 중간에 배당금 등이 있으면 플러스 시키면 되고, 그냥 평가손익만 물어봤을 때는 바로 평가이익이 얼마인지만 평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의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번이요? 5번이 되겠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바로 당기손익 처음 샀을 때 100만 원, 현금 102만 원이 나갔지요, 원래는. 그런데 배당금 받았어요. 배당금 주당 얼마씩? 1,000원씩 받았으니까. 배당금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배당금 수령시. 아, 이게 현금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 이게 잘못 나왔네요. 배당금 수익. 10만 원. 이렇게 쓰고만. 그럼 당기 수익은 바로 배당금 수익 일단 받았고. 그 다음 평가할 때는 뭐냐? 5만 원의 평가, 금융자산이 올라가고 평가 이익이 5만 원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총 수익은 어떻게 될까? 총 수익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얼마? 10만 원의 배당금 받은 거. 이 중에 배당금 수익과 평가의 합이 얼마? 15만 원이 발생했고, 그 대신에 수수료 비용 2만 원의 비용을 따진 거니까. 빼주면 당기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바로 얼마가 나온다? 금액이 얼마? 바로 여기서 13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분계까지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볼 수 있도록 하죠. 3번은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갔다. 기타 포괄. 이 기타 포괄은 OCI다 이 말, OCI. 그리고 OCI는 사채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주식도 OCI로 지정을 했을 때는 글로 갈 수 있는데 한 번 지정하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채가 OCI로 갔을 때 거기서 발생된 평가 이익은 그냥 이자 받은 건 그냥 단기 수익이지만 평가 이익은 오래 묶었다가 자본 대기해 놨다가 나중에 그 OCI 사채를 팔 때 그 기타 포괄 이익으로 모아놨던 이 자본 대기조는 처분할 때 처분 이익에다가 합산해서 팔 때 처분 이익으로 해서 당기 손익으로 집어넣자 그랬어요. 그러나 OCI 주식은 달랐어요. 주식은 달랐어요. 이 OCI 주식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주식을 샀을 때 물론 거래 비용이 있으면 OCI 이런 것들은 다 취득가액에 포함해주고, 주식을 취득했을 때 배당금 받은 건 당기 순이익이고, 그 대신에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 손익은 일단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그 동안에 평가 이익 받았던 거 전체 금액을 이건 자본주의 이익으로 보고 당기 손익으로 집어넣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OCI 주식이 떨어지면 당기 순이익의 영향은 전혀 있다 없다? 없고, 오로지 배당금 받은 거나 이런 거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그럼 여기서는 바로 주제가 뭔가? 사채인가 주식인가를 한번 봐야 돼. 보니까 채무 상품이다. 그럼 채무 상품인 바로 사채를 산 거예요, 사채. 그리고 OCI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OCI든 A씨든 간에 당기 손익으로 PL로 가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거래의 비용은 자산 원가에 가산하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가 취득과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 샀을 때 공정가치에 뭐 한다? 플러스해서 취득원가를 잡아라. 얘 하자 없이 잘 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채를 처분할 때 그동안 평가해놨던 이 보따리로 모아놨던 OCI 이익은 어떡할래? 이 사채 같은 경우는 OCI 이익은 나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에다 뭐 합산해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채 이놈을 갖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식이나 그렇지. 그게 포인트였잖아요. 그게 포인트. 강의를 한 번 들었을 때와 두 번 들었을 때와 또 해설을 갖고 문제 풀었을 때 그 여러분들의 실력은 가공할 만하게 늘어납니다. 반복이 역사를 만들고요. 이 반복을 잘해야, 정확하게 반복을 잘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큰 사건도 12월 4일 날도 뭐 24일인가 그날도 뭐 4일인가 뭔가
그 반복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 반복을 좀 잘 해주세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아니라 이건 바로 처분 손익으로 대체해주라.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OCI 사채는 나중에 정리할 때 모아놨던 포괄 이익은 한 보따리 묶어놨던 것을 적금 깨서 어디다 단기 처분 손익으로 넣어라. 단기 손익으로. 하지만 이것이 주식일 때는 다시 뭐일 때는 주식일 때는 잉여금으로 보내야지 이것을 단기 손익으로 흡수할 수 없다. 평가 손익. 그 취지를 잘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세 번째,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대상 채무증권을 단기 손익 측정 대상으로 지정 선택했다면, 원래요 사채를 사거나 이럴 때는 바로 보유나 처분 목적이기 때문에 OCI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채는 장기 투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는 싫다, 다른 사채들은 단기로 갔는데 얘만 또 OCI로 갈 수는 없겠다 라고 회사에 대한 뭐에 한마디로 공정성 있게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게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나는 OCI로 갈 수 있지만 나는 싫다, 여러 단기 PL로 선택하겠다 라고 지정 선택해 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있다,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액면 미만으로 할인 취득을 했다면 이게 뭘까? 잘 들으세요.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이 100만 원짜리인데 이때 액면에 대한 표시 이자율이 8%인 거야. 8%. 근데 이때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는 액면대로 8% 이자 주겠다고 100만 원 받아갈까, 아니면 8% 이자는 따박따박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시장 이자율이 높으니 가격을 할인해 줄까? 할인해 준다고, 할인해 준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바로 100만 원짜리인데 95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자. 95만 원. 그럼 이제 95만 원에 샀을 때 나는 이제 따박따박 8% 이자도 받고 100만 원에 8%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 95만 원에 샀던 것이 조금씩 이자가 올라가 안 올라가? 요것이 원금이 인상되죠. 원금이 인상된 것만큼이 이자 수익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할인 취득한 경우는 이자 수익 인식 금액이 현금보다도, 다시 뭔보다도? 현금 이자보다도 할인해서 가격이 또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여기 조금과 현금 이자를 합치니까 현금 이자보다도 크다 안 크다? 커져간다는 거지. 커져간다는 거지. 그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크다 아주 잘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당연히 그렇죠. 발행 당시 10%지만 중간에 가서 시장 이자율이 뭐 11% 뛰었다 해서 변화를 주는 건 아니고 항상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기점으로 해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바로 뭐냐? 왜 발행 당시인가 또 다음 문제에 꼭 나와요 또.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었죠. 채무증권은 나중에 처분할 때, 다시 뭐 할 때? 처분할 때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은 깨서 뭐다? 단기 손익으로, 처분 손익에다 플러스 시켜라.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라. 이걸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건 주식이다. 주여 잉여금으로 가소서. 이거 나오잖아 성경에도. 주식은 잉여금으로 가소서. 그걸 구분 좀 해주면 돼요. 우리 이제 천천히 하나씩 문제를 맞춰 나가야 할 텐데, 이 회계라는 게 진짜 어렵고 복잡하고 번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문제 4번 가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7월 1일에 주식입니다. 주식 A를 취득일에 공정가치 5만 원에 취득하고, 그럼 5만 원짜리인 거예요 원래 취득. 또 경비가 들어갔나 보자. 이 경비가 수수료 등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뭘로 가느냐? 단기 손익일 때는 그냥 경비 떨어버리고, 단기 손익이 아닌 바로 OCI나 AC로 갈 때는 취득 가격에 플러스라 해서 수수료 등. 근데 수수료는 뭐 문제가 없네. 근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갔다. 한마디로 OCI로 갔다. 그걸 처리했대.
근데 2년에 가서 4월 1일에 주식 A와 관련하여 1,000원이 현금 배당을 수령하였고, 그럼 배당금은 수익이 되겠네. 그 다음에 2년 12월 1일에 A회사 주식을 55,000원에 전량 매각하였다. OCI 주식은 팔면 뭐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데 오로지 기타 포괄손익에 넣었다가 잉여금으로 가든가 하는 거지. 그렇다. A회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당기순이익 200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 매수 수수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식은 사서 평가를 했던 말았던 당기순이익에 배당금만 없었다면, 다시 뭐만 없었다면? 배당 수익 같은 일반 수익만 없었다면 주식은 아무리 평가에 올랐든 내렸든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갔다가 잉여금으로 갈 놈인데 당기순이익엔 전혀 평가에 관한 것들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돼. 그럼 이건 아무것도 없어. 정답은 이거 하나만 수익이 끝이야. 끝. 이게 주식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뭐냐 했더니 그게 돈 1,000원 받은 것밖에 더 있겠어? 볼까요? 배당금 받을 때 현금 받고 배당금 수익 적어놨지. 그럼 팔 때 분기는 어떻게 될까? 포괄 금융자산 55,000원 나가고 현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 1,500원 잡고 평가 이익은 잉여금 등으로 가는 것이지 달리 갈 것은 없잖아. 잉여금 등으로 가버리면 되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한마디로 얼마만, 현금 배당 얼마? 1,000원만 올라가지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1,000원밖에 없다. 그 대신에 기타 포괄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 등은 잉여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평가 이익을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평가 이익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모아놨던 바로 뭐냐? 한마디로 적립했던 그것이 다른 적립의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는, 그 다음에 순이익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동네가 이 동네로 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배당금 받은 거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28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문제를 풀 때 다 읽지도 않았어요. 눈치 빠른 사람, 주식이네, OCI네, 야, 수수료 준 거나 배당금 있나 한번 찾아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배당금 1,000원 있었대. 그럼 얘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나머지는 기타 포괄 손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읽을 때는 길지만 풀 때는 15초, 20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정리합시다. OCI 주식이 떴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물어보면 일단은 없다, 제로다. 단 배당금 수익이 있거나 수수료 지급한 거 있으면 그것만, 매도 수수료 이런 것만 당기순이익의 비용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푸는데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한국은 A회사 주식을 2001년 초에 1,000원에 구입했대. 1,000원에 구입했대. 1,000원이래, 1,000원. 수수료 200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갔으니까, OCI로 갔으니까, 야, 이 1,000원에다가 수수료 하니까, 얘는 1,020원짜리가 내 주식이구나, 샀을 때. 왜?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그럼 취득 시 지급 수수료는 경비로 바로 다 떨어버리는 것은 PL 유가증권이 그렇고, PL증권이. PL증권만 아니라면 취득할 때 들어간 거래 비용은 그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 시켜라. 그리고 2001년 말 공정가치는 900원. 아이고, 1,020원짜리가 900원으로 마이너스 떨어졌네. 그럼 평가 손실이 120원 나왔네. 그 다음에 다시 또 2002년도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었대. 아이고, 그러면 한 1년 지나서 900원짜리가 1,200원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300원이 플러스가 올랐네. 포괄이익이 발생했네. 이건 포괄 손실 120원. 그 다음에 얘는 포괄 이익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얼마냐? 1,200원짜리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1,200원짜리가. 어디 갔어? 900원짜리가 1,200원이니까 300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A회사 주식을 모두
공정가치 1,100원에 처분하였다. 아니 그러면 1,200원짜리를 1,100원에 바로 팔았으니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바로 100원이 또 손해를 봤네. 그럼 한번 보자는 얘기지, 보자는 얘기다. 그럼 이제 주식을 샀으니까 처분하였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니까 A 회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얼마다? 1,020원이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맞고. 그 다음에 21년도 총 포괄이익이 120원이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맞나 안 맞나 볼까? 아니 1,020원짜리가 얼마로 평가됐으니 900원이 됐으니 당연히 바로 120원이 감소하지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포괄이익은 300원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맞나 안 맞나 볼까? 아니 300원이 당연히 늘어나야지요. 300원이 왜?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방금 전에 평가했던 거 보니까 여기에서 얼마에? 1,200원짜리가 결과적으로 900원짜리가 1,200원 됐으니 바로 2년도에 1년 말에 공정가치니까 2년도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300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럼 포괄이익이 300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고 증가한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1년도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손해본 게 120이고 그 다음에 포괄이익이 얼마다? 300원이 했으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니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평가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 적립금은 얼마 남아있다? 180원 남아있는 게 정상이지. 그 다음에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100원이 감소하는 거 좋아하네. 주식이고 OCI는 평가 부분에 대한 거 배당금 받거나 이런 것만 없다면 평가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서 이익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맞지 100원이 감소한다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주식은 OCI 주식은 당기순이익에 배당금이나 이런 수수료만 없다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채 얘기네. 액면이 10,000원짜리네. 표시 이자율이 연 10% 이자래. 매년 12월 30일 주겠대. 만기 3년짜리래. 근데 공정가치 9,520원에 샀대. 보니까 이건 표시 이자율보다 시자율이 높았구나. 그러니까 할인한 거 아니야, 얘가. 그 밑에 취득 당시 유효이자를 몇 프로다? 12%. 요걸 가지고 이제 유효이자로 계산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사채 같은 경우에 유효이자율은 바로 평가 당시 각각 이자율이 아니라 원래 처음 발행 당시 무슨 이자다?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1년도 12월 30일에 인식한 이자 수익과 12월 30일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사채 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다. 그럼 이것은 바로 그 해를 물어본 거, 그 해 결산을 하고 나서. 그럼 처음에 한번 보시고요. 2001년도에 바로 9,520원에 샀던 것이 당시 발행된 유효이자율이 얼마에? 12%니까 한번 곱해 주세요. 직접 해 주세요. 9,520원 곱하기 12. 1,142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은 1,142원이 됐고, 그 중에 현금 이자는, 현찰로 들어온 이자는, 여기 보시고요. 여기에 액면 10,000원에 10%니까 1,000원이 들어오고, 1,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142원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이 얼마냐? 1,140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처음에 취득 당시 9,250원짜리가 그 다음에 할인 차금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바로 그 내가 샀던 금융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142원만큼 뛰는 거예요. 할인해서 샀으니까 그만큼 차금이 없어진 것 대신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낮게 사면 바로 원점을 향하여 10,000원짜리 향하여 올라간다 매년. 차금 상각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진 것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9,520원에서 142원만큼의 차금이 없어진 거 142원만큼을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9,662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제가 풀 때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제가 해설해 놓은 걸 좀 보시고요. 보자. 이렇게 된 거다, 결론은. 분결하자면 제일 쉬운 게 직접법이에요, 직접법. 직접법 하는 게 좀 편해요. 계산이 편해요. 그럼 처음에 이자 수익이 여기서 보니까 이자 수익이 1,142원이 나왔었고, 그럼 이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샀을 때야 9,520원에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자산, OCI 금융자산, 현금 등 9,520원이 나갔었겠지. 그러다가 1년 결산할 때 직접법 문제 풀이가 쉽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이자 수익은 1,142원이 나오지. 왜? 요 9,520원에다가 12% 이자를 적용하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이자 수익이 1,142원이고 현금 등이 얼마? 100원이야. 1,000원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142원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썼으니까 그냥 금융자산 142원이 증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이 액면이 뛰는 거예요. 액면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올라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이자 수익은 1,142원, 그 다음에 9,520원에다가 요거 더해주면 금융자산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140원을 더해주면 금액이 9,600 얼마가 나온다? 62원이 나오겠죠. 1차년도가 그래요. 그럼 2차년도도 한번 가볼까? 어떻게 되나? 2차년도는 나중, 2차년도는 나중 후일에 합시다. 이 간접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법은 금융자산 처음 샀을 때 10,000원을 써주고, 10,000원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액면대로. 그 대신에 현금은 9,520원 나갔고, 그거 나갔고, 그 대신에 금융자산을 10,000원을 쓴 대신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요거에 대한 금융자산의 새끼 계정, 마이너스 되는 평가 계정을 쓴 거예요. 그럼 금융자산 10,000원에서 480원을 빼면 금액이 얼마다? 9,520원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직접 까버리면 9,520원이 바로 나오고 그 대신에 평가 계정을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산 때 이자 수익이 1,142원이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현금 들어온 게 1,000원이고 그 대신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42원이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계산 한번 해주세요. 계산 한번 해주세요. 자, 10,000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480원이었다. 처음에. 그럼 얼마 나와요? 9,520원이다. 그 중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10,000원에서 142원이 더 줄어버렸다. 그럼 요것이 줄였으니까 요만큼이 뭐라고? 금융자산이 늘어난 거죠. 그럼 그 빼보세요. 480에서 140원을 빼 얼마 남는가? 불러주세요. 얼마? 338원 남아요? 그럼 보세요. 자, 10,000원에서 이제 할인 차금 얼마 남았으니까? 338원 남았으니까 빼면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아까 했던 거 9,662원이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간접법 처리예요. 간접법. 그래서 직접법을 하는 게 좀 풀이가 쉽다 이거지. 직접법은 삼각 그대로 적어놓고 삼값을 그 대신에 차금이 없어진 것만큼 이자 수익에서 현금 이자를 뺀 나머지만큼의 그 바로 OCI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 차이를 집에 가서 반드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는 기본서 187페이지를 펴십니다. 오늘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 거기서 거의 하나 내지는 두 문제가 시험장에 가면 이번 6월 달에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상황 판단해서 그걸 부지런히 좀 풀어줘요.
풀어줘요. 그래야 이론 배웠던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가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도가 분할 상품이라 그래서 이 상품은 바로 기업의 거래의 빈도가 많아요, 안 많아요? 거래 횟수가 그렇게 많아요, 수많아요. 상품이라는 게 수천만 건, 수억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라는 단일 계정 가지고는, 한 계정 가지고는 너무 기록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품 계정을 바로 업무별로 나눠버리자. 상품 계정을 분할하자. 그 중에 세 가지로 분할하는 걸 3분법. 몇 번? 세 개로 토막 넣는 거. 세 토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개로 나누면 뭐예요? 4분법. 7개로 나누면 7분법이에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분할 방법은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분계를 할 때 대부분 회사에서는 3분법을 많이 사용해요. 어떻게? 재고 상품을 처리하는 2월 상품 계정과, 다시 무슨 상품 계정? 2월. 남은 것만 처리하는 2월 상품과 재고만. 그 다음에 매입액과, 다시 무슨 액? 매입액만 처리해주는 매입 계정을 만들고. 그럼 매입 계정에 들어갈 게 뭐냐? 첫째, 총 매입액, 매입 재비용 같은 걸 매입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차변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마이너스 될 것은 대변에 빼므로써, 그럼 매입 계정에서 총 매입액에서 매입 재비용,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을 빼면 이건 나머지가 무슨 매입액이다? 순 매입액을 구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매입 계정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계정도 하나 만들자. 매출 계정은 판 것은 총 매출액이고, 총 매출액 적어주고, 왜? 어차피 수익이 포함된 거니까, 수익이 성격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빼주면 순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이와 같이 상품을 가지고 바로 뭐냐? 세 개로 나눠서 처리해 주는 걸 3분법이라 한다. 그럼 요 2월 상품은 뭐냐? 바로 한마디로 재고 상품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팔다 남은 건 무슨 상품? 기초 상품.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2월 상품은 기초 상품만 적어 놓고 매입에서 이렇게 다 매입 계정 처리하고 매출 계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결산 때 상품에 우리가 판매하는 순서가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바로 이 매입액과 기초 상품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뭐부터 팔까요? 기초부터 팔아? 아니면 올해 매입액부터 팔아? 그게 순법의 매입 순법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어떤 회사들이 간에 창고에 쌓이는 걸 갖다가 바로 뭐냐? 먼저 들어온 것부터 입고된 것도 먼저 빨리빨리 팔아야지. 구시가 안 되지, 이게. 그럼 어차피 2월 상품에 나와 있는 이 기초 상품은 이미 팔렸다, 안 팔렸다? 팔려버렸다. 그 대신에 매입액 중에서 안 팔리고 남은 게 기말 상품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2월 상품 매입 매출 계정을 통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초, 매, 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순 매입액에다가, 다시 무슨 매입액에다가? 순 매입에다가 뭘 갖다가 더해주고, 기초 더해주고, 뭐를 더해주고? 기초. 그 다음에 뭐를 빼주면? 기말을 빼주면, 그래서 기말 빼서 2월 상품에 갖다 주면, 기초 빼서, 기말 빼서, 매입액을 빼서 갖다 주면 이것이 바로 무슨 원가가 나온다? 매출 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3분법이라 할지라도 매출 원가 구하는 건 똑같다. 그럼 무슨 매입액에다가, 순 매입에다가 초 더하고 뭘 빼라? 말을 빼줘라. 그럼 매출 원가가 나오지. 그럼 다시 이제 매출 계정을 가는 거예요. 야, 얼마에 팔았냐? 총 매출액 나왔다. 그 다음에 매출액을 환입했더니 순 매출액이 나오더라.
그럼 순매출액에다가 무슨 원가를 빼주면, 매출 원가를 빼주면 이것이 무슨 총익이다? 매출 총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회계 처리에 대한 논리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상품을 사왔다 그러면 매입 쓰거나 상품 쓰거나 어차피 단일 상품으로 쓸 때는 그냥 상품 계정 쓰지만, 일반적으로 상품을 살 때 매입, 매출 이렇게 써주는 거, 다시 뭐가 뭘 써주는 거? 매입, 매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일반적인 분계 중에서 3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상품을 쓰든가 그냥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살 때는 매입, 팔 때는 뭐예요? 매출 이렇게 쓰든가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은 꼭 정형화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의 3분법이다. 그럼 하나 정리합시다. 3분법이란 재고 상품을 처리하는 무슨 상품과 2월 넘길 상품과 넘어오거나 넘길 것과, 그 다음에 순매입액을 기록해주는 매입 계정과, 그 다음에 판매를 써주는 무슨 계정? 매출 계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독립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는 몇 분법이라 한다? 3분법이라 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혹시나 이제 나중에 회계 처리하다가 분기할 때 차변에다가 상품을 만약에 10만 원치 샀다. 그럼 샀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외상이면 외상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매입 10만 원, 외상 매입금 10만 원 이렇게 써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190페이지를 펴놓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막 바글바글 나오는 것들이야. 이건 회계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 생각하십시오. 편의점 운영한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냐 이게?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란 말이 나와. 원가 배분. 판매 가격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상품의 원가를 어떻게 할까? 배분을 말하는 거예요. 배분. 그럼 우리가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이 10,000개 갖고 있다가 8,000개를 팔았다면 2,000개는 재고요. 나머지 8,000개는 바로 팔아버렸으니까 매출 원가 아니냐고. 이게. 원가가. 팔아버린 수량의 원가가. 그럼 재고자산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매출 원가는 달라져 안 달라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해보자. 그럼 제일 먼저 남은 재고자산이 몇 개가 남아 있을까? 그 측정을 먼저 해봐야지. 그 재고자산의 수량의 결정은 뭘까? 몇 개가 남았지?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남은 재고량을. 네? 실물 보면 된다? 기만에 안 팔리고 남은 것을 창고에 들어가서 씹어온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걸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바로 실제 재고조사법이에요. 재고조사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재고조사법까지는 좀 부족한 게 많아. 왜? 창고에 가봤더니 제품은 100개인데 남은 게 100개인데 사실상 적성품 같은 경우는 창고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미 나가 있잖아. 그럼 수량 파악이 누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 내 상품 나가 있는 것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장부에 계속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거. 그럼 장부에 계속 기록해 가면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얼마 있는가 판단해 보자. 그건 장부 재고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부 가지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속 기록법. 다시 무슨 기록법? 계속 기록법이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 그럼 계속 기록법이든 실제 재고 조사법이든 하다 보면 차이가, 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봐야지.
근데 내용을 알 수가 없더라. 맞기는 맞았는데 뭐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항상 재고량이 좀 차이가 나더라 라는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재고량이 부족하면 재고 감모도 나올 수가 있겠지. 다시 무슨 감모? 재고 감모. 특히 휘발유 같은 정유업종은 뚜껑 따면 막 증발돼 버려요. 질량이 안 맞아 이게. 특히 가스 판매, 부탄가스 하는데 업종들, 여러분들 부탄가스 그저 있을걸 이거 그걸 제조한 업종에 큰 가스통 가지고 그 부탄가스 계속 생산을 했는데 끼다 보면은 약간의 증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재고량이 달릴 수 있어요. 증발, 그 증발 등에 대한 재고량에 대한 감모도 발생할 수 있겠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재고가 계속이든 실제 재고이든 일단 파악을 했다 이거예요. 100개가 남았더라. 이 100개는 원가가 얼마짜리냐? 원가가 얼마짜리냐? 원래 물건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물건의 단가는 구입했을 때마다 단가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날 수 있겠지. 연초에 산 그 물건 한 개와 또 중간에 바로 택배비 등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 또 샀을 때 그 물류에 대한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가를 얼마짜리로 잡느냐에 따라 재고량은 차이가 없어도, 재고량은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 바로 뭐냐, 원가 차이에 따라서 재고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액이. 그럼 첫째, 수량은 동일 조건. 100개가 남았는데 이 100개의 원가를 어떤 걸 갖다 쓸까? 사용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잘 보세요. 1월 달에 산 건 한 개당 1,000원짜리. 2월 달에 산 것은 한 개당 1,100원 들어간 거예요. 원가가. 그럼 지금 재고량 100개 남아 있다면 1,000원짜리로 갖다 쓸까? 1월 달에 산 거. 2월 달에 산 걸로 곱해줄까에 따라 수량의 차이를 없을지라도 재고액의 차이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1월 달에 산 것은 팔렸다고 하고 2월 달에 사온 것이 남아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입 선출로 한 거니 나중에 산 게 재고 원가다 라고 하는 것이 선입 선출법. 다시 무슨 선출법? 선입 선출법이에요. 반대로 뒤집으면 재고량 100개인데 1,000원짜리와 1,100원짜리 단가가 있다면 야, 나중에 들어온 걸 판 걸로 하고 처음에 산 게 남는 걸로 하자. 그런 방법을 해서 1,000원짜리를 원가로 보는 개념. 이걸 우리는 후입 선출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선출? 후입 선출. 그리고 후입 선출법을 하게 되면 한 개당 단가 얼마짜리가 재고로 남는다? 100원. 아니, 1,000원, 1,000원. 선입을 한다면 얼마짜리 남는다? 1,100원. 그럼 재고의 액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야, 1,000원짜리하고 1,100원짜리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 합치면 1,100원, 2,100원. 나누기 두 개니까 2하면 1,050원. 한 개당 얼마로 잡자? 1,050원으로 잡자. 이것이 평균법이야, 이게 평균법. 다시 무슨 법이야? 평균법. 가격이 다를 때 그냥 평균을 내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평균을 다를 때마다 내지 말고 1년 토탈로 평균을 내자. 이걸 우리는 총평균. 다시 무슨 평균? 총평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래서 개별법, 뭐 선입, 선출, 평균법, 총평균, 그 다음 매출가격 환원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